천프랑의 포상금. 에밀 가보리오 미스터리. 얼마 전, 사실 며칠 전, 어느 일요일 오후 4시가 지났을 무렵 파리의 마라이스 구역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부와트 시칠리의 지역에 사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상인들 중 한 명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으로 돌아갔다. 그 지역의 모든 가게와 주택들에서 그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모든 과일 가게들의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겁에 질린 주부들이 도착하는 매 순간 새로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졌다. 한적한 골목의 잡화상 주인이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의 입으로부터 정보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리해보면 잡화상 주인이 말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우리 이웃 주민인 장디디에 씨가 포도주 한 병을 꺼내기 위해서 지하 창고로 내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실종되었어요. 마치 수증기가 사라지듯 없어진 거죠. 그런 종류의 신비한 실종 사건이 가끔씩 일어난다는 것 역시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흥분했고 주의 깊은 사람들은 칼이 결합된 지팡이를 샀다. 경찰관들은 황당한 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들은 멋지게 색칠된 캔버스 뒷면에 잘못된 측면을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오류 섞인 추리보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로 가득 찬 슬픈 이야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까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 루이스가의 잡화상 주인뿐이었다. 모조 보석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장디디에 씨는 지난 24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테오도르 장디디에 씨는 58살의 남자였고 매우 살이 찌고 머리가 벗겨졌으며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 그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모조 보석 사업을 통해서 매년 상당한 양의 돈을 벌고 있었는데 추측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5만 프랑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또 그럴 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도덕성 역시 굳건했다. 중년이 지난 이후 빈털터리인 친척 여자와 결혼한 그는 아내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그에게는 외동딸, 테레사가 있었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녀는 그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의 딸은 은행가인 슈미트 집안의 첫째 아들과 약혼한 상태였다. 그 슈미트 집안은 슈미트, 구멘하임 앤드 워브 구스타브 은행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혼을 했고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특히 두 젊은이가 간절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한 일이었다. 장디디에의 친척이 전한 말에 따르면 철저한 구두쇠인 아버지 슈미트 씨가 상인 집안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참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1시간 단위로 과장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찰서장이 이미 희생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했다. 그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장디디의 부인과 그의 딸이 너무나도 끔찍한 슬픔에 잠겨 있어서 진실을 엿보는 것조차 힘들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그가 알아낸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전날인 토요일, 장디디에 씨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너무 심한 두통 때문에 그의 식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가게로 나가서 몇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6시 30분경 그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가게 위층으로 올라갔고 아내에게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수첩에 적은 다음 경찰서장은 장디디의 부인과 단둘이 몇 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요청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표현했고 테레사 양이 방 밖으로 나갔다. 지금 제가 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인. 경찰서장이 말했다. 당신 남편이 다시 한번 당신에게 양해를 구해야겠군요. 가족 외 외부 사람과 관계를 가진 것은 없는지 아시는 것이 있나요? 장디디의 부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노여움이 눈물을 마르게 했다. 나는 2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서장님. 그리고 우리 남편이 10시 이후에 집에 돌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분이 저녁 때 사교 모임이나 카페에 가는 습관은 없었나요, 부인? 경찰서장이 포기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절대로 없었어요. 내가 그런 습관을 허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분은 보통 귀중품들을 지니고 다니셨나요? 나는 몰라요. 나는 집안일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고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 참견할 여유가 없어요. 원래 성격이 도도한 편인데다가 눈앞의 슬픔 때문에 정신을 잃은 부인에게서 뭔가 더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할 일을 모두 마친 경찰서장은 불쌍한 그녀에게 평범한 위로의 말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서 그의 날카로운 눈길이 집안을 샅샅이 훑었다. 그는 불안감을 느꼈고 어쩌면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저녁 경찰서에 노련한 형사들 중 한 명인 레티뷰가 그 사건에 배정되었다. 예루살렘가에서 그는 대가 마글로이레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에게 실종된 상인의 정확한 사진이 제공되었고 그는 실종자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장디디에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대가 마글로이레가 법무국 건물에 나타났다. 그리고 담당 치안 판사에게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자신이 한 업무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아, 그래 여기 이렇게 왔군요, 마글로이레 씨. 치안 판사가 말했다. 그래, 뭔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치안 판사님. 말해봐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장디디에 씨가 집을 떠난 것은 6시 30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7시였습니다. 정확히요? 정확히 그 시각이 맞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생데니스가에 있는 시계가게 주인에게서 들은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장디디에 씨가 그의 가게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내서 시계가게 유리문 너머 시계와 비교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후의 순간에 대한 정황을 알게 된 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잡았어. 그는 어딘가에서 시가에 불을 붙였을 거야. 그리고 내 추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템플가에 있는 잡화상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여주인은 그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는 언제나 싸구려 시가를 피웠는데 마지막에는 런던 시가를 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땠다고 하나요? 뭔가에 홀린 듯 했다고 여주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에 따라서 그가 가끔씩 투레 카페에 갔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지난 토요일 저녁 때도 그 카페에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그는 2잔의 브랜디를 마셨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멍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신사부는 계속해서 생명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웨이터가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지나자 그가 친구들 중 한 명과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상인인 블랑드류 씨였습니다. 나는 즉각 그 신사분을 찾아갔고 그가 나에게 알려준 것은
자신은 장디디에 씨와 함께 대로를 따라서 걸었는데 그러다가 리슐리웨가 근처 골목에서 그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장디디에 씨가 사업상 약속이 있다고 말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고 뭔가 우울한 생각에 휩싸여서 고뇌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전개로군요. 치안 판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블랑드류 씨와 대화를 마친 나는 부와 드시칠리에 가로 다시 갔습니다. 리슐리웨가 근처에 장디디에 씨의 친구나 거래처 사람이 있는지 집안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장디디에 씨의 재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의 재봉사를 찾아갔습니다. 재봉사는 장디디에 씨를 토요일에 봤습니다. 그가 9시가 넘어서 양복점을 찾아와서 바지 한 벌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지에 치수를 재던 중 그의 조끼 단추 하나가 거의 떨어질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시 달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다시 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야만 했고 동시에 옆쪽 주머니에 든 물건들을 모두 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봉사는 그 물건들 중 몇 장의 100프랑짜리 지폐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가 몸에 많은 양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군요. 많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현금이죠. 재봉사의 추측으로는 그 돈은 대략 1200 또는 1400프랑이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세요. 치안 판사가 말했다. 재봉사가 조끼를 고치는 동안 장디디에 씨는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을 하나 보내서 마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상당히 먼 곳에 사는데 그를 만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소년은 자신이 불러준 마차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차가 노란 바퀴를 달고 있고 커다란 검정 말이 끄는 마차였다는 것만은 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마차를 대여해주는 모든 회사에 회람을 돌렸고 그런 모습의 마차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마차의 번호가 6007번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부에게 질문을 던졌고 토요일 저녁 대략 9시경 리슐리웨가 근처에서 어떤 소년이 자신의 마차를 세웠고 양복점 밖에서 10분을 기다렸다가 손님을 태운 것을 마부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마부가 묘사한 손님의 외모는 우리가 찾는 그 사람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5장의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고 마부는 정확하게 장디디에 씨를 지목했습니다. 대가 마글로이레가 말을 멈췄다. 그는 치안 판사의 표정 위로 드러나는 감탄의 빛을 즐기기를 원했다. 장디디에 씨가 마부에게 말한 것은 그가 말을 이었다. 다라스생 빅터가 48번지로 마차를 몰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줄레스타로라는 보석 세공사가 살고 있고 그는 장디디에 씨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글로이레 씨가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방식이 치안 판사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을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다. 용의자를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치안 판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디디에 씨는 다라스생 빅터가에서 마차를 보냈고 10시 경타로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시 겨우 고용주와 보석 세공사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공사는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는 실종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타로 씨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신문을 했다가는 그가 과도하게 경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줄레스 타로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주모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전식 숫돌을 써서 조개 껍질을 가공하고 그것들이 완벽한 무지개 색상을 띠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그는 상당히 솜씨가 좋은 기술자이고 아내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서 자신의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일주일에 100프랑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모아놓은 재산이 상당하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고 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파리지앵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즐기는 삼고 있습니다. 다른 요일에 벌어들인 돈이 월요일이면 남지 않는 시기죠. 대가 마글로이레가 치안 판사와 만난 지 2시간이 지난 후 경찰이 줄레스타로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자마자 보석 세공사와 그의 아내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들이 너무나도 격하게 몸을 떨었다. 매처럼 날카로운 대가 마글로이레의 눈이 그들의 반응을 인지했다. 하지만 꼼꼼한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거의 철수 준비를 시작하려는 즈음, 타로의 아내의 시선이 계속해서 창가 3장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한 형사가 알아차렸다. 한 줄기의 빛이었다. 그 보고를 듣자마자 대가 마글로이레가 3장의 고리를 빼고 아래로 내렸다. 3장 바닥 사이에 판자가 겹쳐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1200프랑의 지폐가 발견되었다. 경찰관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보석 세공사를 경련하게 만들었다. 그의 아내 역시 날카롭게 째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과 남편은 결백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두 부부는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치안 판사가 직접 그들을 신문했다. 부부를 분리한 채 신문이 이뤄졌지만 그들의 답변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지난 토요일 저녁 자신들의 고용주가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디디에 씨가 아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술을 한 잔 권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가 거기에 온 것은 대규모의 주문을 하기 위해서였고 타로 씨에게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그 주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석 세공사 부부는 그럴 방법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대한 고용주의 답변은 이랬다. 상관없어. 내가 직접 현금을 주겠네. 그러더니 그가 식탁 위에 1200프랑의 지폐를 올려놨다. 11시가 다 돼서 장디디에 씨는 보석 세공사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부탁했다. 그는 생안토인의 교회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로는 그와 함께 바스티유 궁전 근처까지 갔다가 콩스탄틴 도보교를 건너서 운하를 따라서 걸었다. 치안 판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 돈을 숨겼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같았다. 월요일 아침 그들은 장디디에 씨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포에 질렸다. 타로가 아내에게 말했다. 만약에 우리 고용주가 우리 집에 왔었고 내가 그를 따라서 도보교를 건너서 운하 끝까지 따라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는 큰 의심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돈이 우리 수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끝장날 수도 있어. 아내는 그 지폐를 불태워 없애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타로는 그 계획에 반대하고 장디디에 씨 가족에게 돌려주자고 말했다. 그들의 설명은 합리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서는 단순한 설명이었다. 타로와 아내는 계속 체포된 상태로 경찰서에서 머물어야만 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치안 판사는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타로 부부에 대한 3번의 신문이 추가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는 그 어떤 확고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타로와 그의 아내를 결백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교활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번지고 마침내 치안 판사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장디디에 씨의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이었다. 치안 판사가 형사 한 명을 그의 집으로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그 형사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라고 알고 있었던 장디디에 씨는 파산한 상태였다. 완벽한 파산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사용한 비용은 모두 외상이었고 그의 집안에는 100프랑의 현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달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의 어음은 모두 합쳐서 67,500프랑에 달했다. 신중하다고 이름난 그 상인은 파리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가지고 도박을 했고 운명의 여신의 손은 그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잠시 후 대가 마글로이레가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면서 치안 판사 앞에 나타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줬다. 그건 아십니까, 치안 판사님? 그가 문지방에 서자마자 외쳤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타로시 부부는 결백합니다. 내 생각에도 그래요. 하지만 그날 장디디에 씨가 그 집에 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글로이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내 추리가 바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탐정 소설에서 너무나도 흔한 소재죠. 장디디에 씨는 튜레 카페에서 생명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장디디에 씨는 2만 프랑에 해당되는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보험회사는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구스타프 슈미트 씨가 그 다음 달 테레사 장디디의 양과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집안은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타로와 아내는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고 구스타프 슈미트 씨와 진주 관련 거래를 시작했다. 그리고 2번 다시 주말 동안 약에 취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디디에 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에 대한 소식을 경찰에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1000프랑의 포상금은 아직도 유효하다. 1000프랑의 포상금. 에밀 가보리오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